막스 클링거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예. 자,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 하면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는 원래 플라톤 때부터 욕망의 민주주의, 향락의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원래 경제민주주의란 출발점은 프루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공상적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프루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첫 번째는 미국이나 영국은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안 씁니다. 뭐냐면 산업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산업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은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입니다. 독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썼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인이가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공부했죠? 우리 학장님이 뮌스터 대학에 공부하셨죠? 같은 대학 나왔다 상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그분이 원래 동문과 출신이에요. 동문과 출신인데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시죠, 공부를. 예. 아무튼 독일 말이다. 독일에서 적어도 1949년대에 독일 노동자 총연맹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도입된 것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독일이 경제민주주의를 체제로 받아들인 사건은 1967년이에요. 이게 대연정이거든요. 대연정이란 어디와 어디가 합치는 거예요? 1당과 2당이 둘 다 과반수가 안 되는데 쬐그마한 놈들하고 합치려니까 안 되니까 큰 놈 둘이 합치는 거예요. 대연정이에요. 큰 놈 둘이 합친 것이. 그래서 사회당과 기민당이 대연정을 하면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국가 체계를 사회국가로 만들자. 사회국가. 그러니까 명확히 표명한 거예요. 국가는 사회가 만든 국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가 만든 국가다. 그래서 설명하면 길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반전체주의, 초창기에는 반자본주의까지도 공유했습니다. 기민당과 기사당 그리고 삼인당이. 나중에 폐기되는데 반자본주의는 반전체주의와 반공산주의라는 공유 지점 위에서 사회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써졌죠? 케테 콜비치. 케테 콜비치 들어봤어요? 아까 막스 클링거라는 사람 배운 위대한 화가예요. 위대한 판화가. 이분을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되냐?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의 유명한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 세계적으로 이 그림 봤어요? 이런 그림? 예? 어마어마하죠? 케테 콜비치. 어마어마하죠? 죽은 아이를 연약하게 죽은 아이를 부둥켜 하고 있는데 이 근육 보세요. 이 상징성, 대피성, 알 수 없는 모순. 아무튼 누구라고요? 케테 콜비치라는 사람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적어도 첫 번째 경제민주주의란 말이 처음에 등장한 건 언제예요? 1980년. 헌법에서 처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부역하면서 전두환한테 부역하면서 따낸 말이에요. 헌법에 집어넣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건. 우리 역사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헌헌법 1948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헌법에 48조에 보면 다음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경제민주주의에 관계된 조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재헌의회 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조항이 말로는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서구의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민주주의란 말은 없어요. 헌법의 대부분. 자, 그런데 지금 현행헌법 119조 2항, 1항과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은 경제질서는 약간은 개인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였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봐요. 죄송합니다. 자,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죠. 재헌헌법 때는. 그런데 지금 현행헌법에서는 뭐라고 되었다고요? 현행헌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해됐죠? 이 경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항이 뭐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 경제력 남용 방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예요. 자, 요 부분만 추가된 겁니다. 요 부분만. 이해 되겠어요? 자, 이분이 최근에 책도 냈어요. 정 안 되니까, 정치가 안 되니까 최근에 이런 책을 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자, 이거 법학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논증을 통해서 제가 논증하는 거, 입증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고. 타당성 있는 법률이라고. 설명하면 길겠죠? 근데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 자, 1항과 2항이에요. 이거 왜 안 들어가지? 1항과 2항 중에서,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온 거 관계가 없습니까? 자, 헌법에서 기본권이 쭉 나와요. 기본권 간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네가 말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법학적으로도 없고 법리상으로도 없습니다. 헌법은 모든 조항이 동등한 규정을 가져요. 앞에 나왔다고 더 상위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헌법이 상위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사회교육과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좀 핵심이에요. 자, 문제는 1항의 이 경제 자유화를 가리키는 1항을 배타적 우선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경제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1항은 별로 안 중요하다, 2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조적 평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1항과 2항 중에 하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제 입장인데, 그 논증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림 잘 봐봐요. 어째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고귀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천을 굽어보면서 관조하는 거. 그림은 원래 이런 거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안 그리는 사람이 누구 있다고 아까 우리나라 최초로? 다른 건 다 오늘 잊어버리더라도 뭔지 안 잊어버려야 돼요? 윤두서.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문학자고 경제민주주의 관점에 봤을 때 첫 번째 경제민주주의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지금 설명을 하면 길 것 같으니까. 아무튼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그 그림하고 비교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집신 짓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근대 오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꼭 나무 옆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 한 가지 집어넣는 사람도 있죠, 사진 찍을 때. 상태가 1940년대 이전이에요. 자, 설명적으로 하면 긴데 경제 민주화와 자유화는 서열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조항 다 불확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해석을 통해서 조화돼야 된다. 그래서 경제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논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로 같이 안 놀게 하려면 경제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경제 민주주의란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따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따로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경제 민주화는 네 가지입니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봤죠? 안 되죠? 기업만 돈 버는 나라, 더군다나 대기업만 돈 버는 나라,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만 돈 버는 나라는 적정한 분배가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죠?
심지어 0.1%가 받는 수입이 30배가 넘는다. 중간층보다. 그러면 최하층이랑 몇 배 차이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